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나아졌어요. 어떤 게요? 뭐가 나아졌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아니면 뭐가 안 좋아요? 뭐가 나아졌을 것 같아요? 뭐가 나아졌죠? 기온이. 기온이요? 전 덥던데요? 아, 덥기야 덥죠. 근데 조금 낮았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나이가 먹으면 1, 그래요? 2도를 아주 저는 민감하게 되게 반응하는 덥던데. 거예요. 그렇군요. 교수님 말이 맞으시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아니 저는 내 말이 진리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요. 아주 오늘 좀 낫더라고요. 바람직한 자세요. 오늘 좀 낫더라고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요.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좀 시원해. 전 사실 오늘 약간 추웠는데 이렇게 말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의 진리죠. 목도리를 놓고 와가지고. 그런 건 이제 오버바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한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전엔 윤 전 대통령한테만 소송을 했는데 지금은 김건희 씨한테도 이제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앞서서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이런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우자죠. 김건희 씨에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경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1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판 과정에서 소송 참여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규 소송자 명단을 제출하면 효력이 있다라는 게 김 변호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공동 책임의 사유로 김 변호사는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하고 노상원 수첩 관련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공동 불법 행위자로 민법 760조에 따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법 760조라 함은 공동의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피해를 끼친 쪽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지금 안되지 뭐 계산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숫자 개념이 좀 약하거든요. 10만 원씩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2,000명이 소송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얼마인가? 10억 2천만 원인가?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우리 둘 다 숫자로는 바보구나. 근데 그게 이렇게 손가락 센다고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되나 안 되나 나도 한번 해봤어요. 왜 자꾸 10일 걸어 근데? 아니 저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게 적어서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한 10억이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뭐 김건희 씨 돈 많잖아요. 예? 아이고 받았다는 의혹만 되는 그 액수도 상당한 것 같은데. 예. 이거 얼마인지 죄송하지만은 계산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얼마인지? 예. 근데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이게 본인이 집사라고 얘기를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우린 뺍시다. 그냥 김혜성이라는 사람,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사람 동시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내란 특검이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한다고 그러죠. 이 맞습니다.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일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지난달 3일에 첫 조사를 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특검이 이제 한 전 총리 자택,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 소환 조사하면서 이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라는 그런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환 조사를 하면 특검이 한 전 총리 상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이나 폐기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당시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어서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지 시험이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지훈 PD님이 지금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아무도 이게 한 15, 번에 나오는 사람이 15. 없네. 15 맞았죠. 맞으시네요. 맞았죠. 네네네. 예? 역시 어, 절대 와, 진리. 나 진짜 있잖아요. 네. 나 숫자를 맞힌 적이 거의 없는데. 아, 진짜요? 오늘 드디어 맞췄어요. 저 보세요. 맞히려고도 안 하잖아요. 이야, 근데 이게 참 둘이면 좀 하나 좀 나야 되는데 이게 아이씨. 근데 어쨌든 한 전 총리가 이게 만일 영장을 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불똥이 분명히 국민의힘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건데 내일 한번 저걸 이상민 전 장관이야 뭐 지금 깜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문제가 다른데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예요? 트럼프 미 대통령.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좀 어떻게 그러려면 여기에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이게 뭐 좀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내외 언론에서는 노딜 회담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마주 앉았는데 예. 이 우크라이나전 휴전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이 한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지만 합동 기자회견에서 휴전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향해서 모든 걸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푸틴이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그리고 나토 가입 포기와 같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푸틴의 정치적 승리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러시아 입장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딜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좀 동의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와 큰 진전을 이뤘다. 계속 지켜봐달라.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이 시기적절하고 유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어법, 이 화술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분이 쓰는 영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학생들이면 이해가 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인이 굉장히 가져야 될 큰 덕목입니다. 네. 정치인이요. 마치 학자처럼 어려운 단어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정치인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그 중요한 덕목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인의 이건 덕목은 아닌데 그냥 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거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건데 성공했다고 우기는 거. 이것도 잘해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국민들이 보면 알죠. 전 세계가 보면 이게 노딜인지 노답인지 실패한 건지 뭐 알죠. 노답인지.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18일에 트럼프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또 유럽 정상들까지 만나서 이 중재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푸틴과의 후속 논의까지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게 지난 2월이었으니까 한 6개월 만에 다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당시에 좀 뭐랄까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싸웠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림은 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직후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공개한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일부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의 영토 포기 요구를 재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상에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토에 만일 가입했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뭐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나토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데 러시아의 입장을 살려줬다고 보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하고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을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는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이 나토에 사실 가입하기를 굉장히 바라죠. 우크라이나 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미국이 이거를 막는다? 근데 미국이 이거 지금 막는다라는 건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러시아 쪽으로.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3대 핵 강국이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엄청나게 핵무기 쌓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에 이제 핵강국이 된 건데 그때 러시아죠. 러시아,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안보를 보장을 했어요. 안전을. 근데 거기서 안전 보장을 약속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땅을 뭐 양보를 하면 안보를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약속이죠. 그 나토 가입이 제일 좋은데 어쨌든 트럼프의 카드로 사용할지 진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참 어제 그저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2분이 사망하고 막 좀 13분인가 뭐 그 드시는 분들이 좀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화재 원인 뭐 나왔어요? 네, 아직 뭐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화재의 원인이 아마 그 배터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마포구 창전동 지상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 때문에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모자 관계였고 60대 아버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총 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족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아버지가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했고요. 소화기를 뿌리려던 순간에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고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다른 층 소화기를 다 끌어다가 뿌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불이 너무나 크게 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석유를 부은 듯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게 그 배터리로 인한 화재 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는데요. 경찰과 소방도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는데 그 화재 호실에서 이 전동 스쿠터 배터리 팩으로 추정되는 2차 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화재 원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화재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이게 또 준공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라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서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그렇죠. 지목이 됩니다. 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 없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결국 과충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충전해 가지고 우리가 뭐 휴대폰은 뭐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거 좀 이 덩치가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과충전 이렇게 뭐 충전하고 주무시면 이거 좀 안 돼. 저도 딴 거는 절대로 충전하고서 자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죠.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니 언제 사생활에 좋게 있는 건데 말이야. 언제 저랑 캐대언 얘기해 주실 아, 거예요. 봤잖아요. 얼마 네, 전에. 저는 봤죠. 예? 재밌는데. 예. 근데 우리 사위가 네. 그 보다 20분 만에 잤대요. 아이 그 얘기 하시면 그래서 아이 그래서 나도 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뭐 젊은 사람이 보면 되게 좋은 모양이더라고. 네네. 예. 근데 이게 여기에 한국의 자리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식재산권 가치가 요새 굉장히 어떤 컨텐츠에 대한 가치로 매겨지잖아요. 예. 근데 이 K-팝 데몬헌터스의 지식재산권 가치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지식재산권으로 뭐 미키마우스, 배트맨, 헬로키티 이런 캐릭터들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올리고 그렇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50대 지식재산권 기업 순위에서 단 한 군데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익을 올리는 곳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나라가 이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다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식재산권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힘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설령 우리가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더 큰 무형의 재산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김영민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